자, 황희가 처음 관직에 올랐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요. 고려 32대 왕 우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희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14살? 14살. 와, 빠르다. 중일. 네, 맞습니다. 14살부터 직장 생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14살. 자, 그런데 아니 황희가 어떻게 14살이란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 그거. 음서제도. 예, 맞습니다. 야. 서제도 맞습니다. 음서. 황희는 음서로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14살의 나이로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황희는요. 27살이 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합니다. 이때 황희는 개경에서요. 성균관 생도들을 가르치는 성균관 학관이 됩니다. 품계도 없었던 말단직에서 품계도 얻고 더 높은 직급으로 황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황희의 이 새로운 시작은 겨우 3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황희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실직자? 왜였을까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자, 황희 앞에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고려가 망해요. 맞습니다. 와. 바로 1392년 나라의 주인이 바뀐 사건. 맞아.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의 나라 조선이 들어선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순식간에 백수가 된 황희. 자, 그런데 조선이 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황희를 찾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황희를 찾았을까요? 이성계? 네, 맞습니다. 태조 이성계는요, 황희가 똑똑하고 행실도 단정한 사람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황희를 조선의 관리로 임명합니다. 자, 그렇게 황희는요, 고려의 우왕, 창왕, 공양왕에 이어서 조선의 새로운 왕 태조를 자신의 4번째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이후 황희는요, 이전과 같이 성균관 생도를 가르치는 성균관 학관으로 복직을 합니다. 게다가 조선의 왕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 정칠품, 세자 우정자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1395년에는요. 왕이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보조하면서 말을 올리는 그런 관직 정육품 문하부 우수비로 또 임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황희가 이렇게 연이어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하니까요, 이들. 그렇죠. 태조가 듣던 대로 황희는 특출나게 일을 잘하는 관리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조선 조정에서 황희는 승진을 거듭하면서 일을 참 잘하는 신하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희가 39살이 됐을 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준 인물이 조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맞습니다. 바로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태조와 정종에 이어 6번째 왕 태종을 모시게 된 황희. 그리고 43살이 되던 1405년 황희의 관직 인생을 확 바꿀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정의 신하 중에는 마땅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황희가 참으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자, 누군가 황희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자리에 지금 황희를 추천했을까요? 바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같은 지신사였습니다. 지신사, 그러니까 누구보다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관리가 바로 지신사입니다. 지신사. 지신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돕는 조력자였기 때문에 또 이 사태를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필요했습니다. 왕의 심기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정확히 원인을 알아내서 왕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의 지신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신사요. 2명? 단 한 명. 왕과 나랏일을 의논하는 비서, 이 막중한 임무를 황희가 맡게 된 겁니다. 예, 황희는 아주 일을 잘 맡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측근이기 때문에 입이 무겁고 비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자기가 지키고 이렇게 잘 수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태종 곁에서 황희는 계속 함께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건 황희가 지신사로서 일을 잘했고 또 비밀을 잘 지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지신사로 임명된 이후요, 황희는 전국을 결정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황희는 태종 곁에서 자신의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요, 제일 먼저 의견을 나누는 상대가 됩니다. 약간 진짜 센스 있고 감각 있고 그렇죠. 빠르빠르. 왕을 그렇죠.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어야 되는. 왕이 뭔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자, 그런데 태종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던 황희가 태종에게 폭탄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탄산. 140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황희를 찾아와선 노발대발 화를 냅니다. 자신이 관직에 채용되지 못하니까 황희가 인사비리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죠. 오. 왜 황희에게 따졌을까요? 황희가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왕과 가까우니까 어쨌든. 네. 새로운 관리를 뽑을 때 태종은요, 종종 당시 지신사였던 황희에게 의견을 묻고 결정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원치 않게 논란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황희는 태종에게 처음으로 이걸 요청하죠. 뭐였을 것 같습니까? 첫 사직에 대한 관한 내용을 이때 처음 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직 요청을 올린 겁니다. 태종은 황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히려 황희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합니다. 와. 다음 해인 1409년 황희는 형조 판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형조는 조선의 핵심 관청 중 하나였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선의 핵심 관청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과서에 잘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6조. 6조.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자, 이 6조에는요, 황희가 판서직에 오른 형조를 포함해서 총 6개의 중앙관청이 속해 있습니다. 6조는요, 이게 어떤 지역에 모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이 관청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에요. 을지로 삼가. 국립문. 국립문. 안국역.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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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광화문 광장. 자, 이 광화문 광장은요, 조선시대에는요, 육조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아. 자, 육조 거리가 어떻게 조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광화문이 있겠죠? 그 앞에 여기가 지금 세종로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와. 네, 지금 이게 지금이나 그때 똑같은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자, 먼저 병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자, 병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요? 지금으로 본다면. 군사, 국방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의 국방부처럼 군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국방부. 네. 자, 그리고 형조, 바로 지금의 법무부처럼 법무부. 법률을 관장합니다. 자, 다음은 그쪽 아래 공조는요,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같은 아. 토목공사를 와. 맡았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기 지금 2조가 있습니다. 2조. 리가 리. 뭘까요? 리. 관리. 그렇지, 관리. 자, 관리의 등용, 승진, 좌천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사혁신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예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처럼 나라의 큰 행사나 과거 시험을 총괄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자, 이 호조는요, 지금의 기획재정부처럼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 다 있네. 그렇죠. 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이 세종로 여기 가시면 이런 거 보면서 아, 옛날에 여기 육조거리였고 여기서 굉장히 많은 관리들이 오고 갔던 그런 길이구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재밌겠죠. 네. 네. 그리고 이 6관청의 우두머리를 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 장관. 장관인 거죠. 그래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자, 아까 태종이 황희한테 어떤 자리를 줬죠? 형조판서. 아이고, 그렇죠. 바로 형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자리를 준 거예요? 법무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 겁니다. 중요한 자리가. 그럼요. 엄청나죠. 자, 그런데 황희가 형조판서만 했을까요? 겸이 됐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09년 형조판서를 받은 이후 네. 1411년 병조판서, 1413년엔 에? 예조판서, 뭐야? 1415년엔 말해도 안 자, 이조판서와 호조판서, 말이 돼? 1416년엔 공조판서. 돼. 와, 아니 그러면 황희의 약간 육조나들이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계속 최고위 관직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와. 황희는 지신사로 발탁된 지 약 10년 만에 육조판서를 모두 다 역임한 겁니다. 와. 태종은요, 황희를 자신의 친복처럼 의지하면서 국가 전 분야의 높은 관직을 두루 거치게 합니다. 태종에게는요, 이 황희만한 신하가 없었던 거예요. 아. 태종은 황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에 황희가 따라 죽기를 원한다. 약간 좀 무섭긴 하네요. 오. 거울에 살수 있었는데. 아니, 얼마나 황희를 아꼈으면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믿었나 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신하들은요, 황희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태종이 신하들과 의견 차이로 부딪히면 태종의 뜻이 전해지도록 황희는 그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합니다. 황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태종의 마음을 잘 간파하고
빈틈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1416년 황희가 태종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정치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황희는 인생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세자 저하께서 종묘에 직접 글을 올리시고 날마다 근실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계시옵니다. 이제 그만 입궁을 허락하시옵소서. 경은 세자가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하옵니다. 이런 일을 겪으시고 어찌 반성을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소. 예, 책임질 수 있사옵니다. 딱 반대되는 의견이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시 세자 누구? 양녕대군. 양녕. 맞습니다. 양녕대군. 자, 여러분들 양녕대군 우리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양녕대군 항상 사고를 치고 이상한 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개구멍 만들어가지고 도망가고. 여자 만나러.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양녕대군요 밤마다 궁밖 걸다가 방탕한 짓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세자의 비행을 알게 된 태종의 마음 어땠겠습니까? 답답하죠. 아. 걱정되고. 그렇죠. 걱정은 태산처럼 쌓이고 화가 끝까지 났겠죠. 이걸 본 황희, 세자의 나이가 어립니다. 와. 황희는요 양녕대군의 나이가 어려서 실수한 거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양녕대군의 행동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좀 상황이 안 좋아졌었죠. 네. 더 나빠지잖아요. 그죠? 끝내 양녕대군이 신하의 첩을 몰래 궁궐에 들였고 임신시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태종은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양녕대군에 대한 황희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1418년 참다 못한 태종은 황희 부릅니다. 좀 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 잘한다고 생각했다. 항상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생각했는데 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그리고 태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 혹시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이냐? 아하, 그럴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태종은 황희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종이 이 말을 들은 황희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출줄 눈물이 납니다.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하겠습니까? 와, 사회생활이 진짜 어려워. 힘드네요. 굉장히. 힘들죠. 어떻게 태종은 황희의 이 말을 믿어 주었을까요? 아마 또 음. 태종이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때 태종은요 아부하려는 뜻이 없다는 이 황희의 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끈끈했던 황희와 태종 사이는 양녕대군 문제로 그만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아, 끝내 태종은요 황희를 멀리 남원으로 유배 보냅니다.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황희의 지위와 혜택을 모두 빼앗고 평민으로 만듭니다. 아유, 네. 너무한다. 신문지 사회에서. 평생 그렇게 잘 해놓고선 그쵸. 그 말 한마디에. 그쵸. 유배지 남원에서 황희의 주변은요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황희처럼
높은 관직을 지낸 관리는 유배를 당했어도 여전히 중앙정계에서 입김이 셌거든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연줄을 내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찾아온 거죠. 그러나 황희는 일절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약 황희가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태종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황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의심받을 수도 있고 또 태종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황희는 온몸으로 자신에겐 다른 뜻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유배 생활을 이어간 거죠. 그런데 황희가 유배를 떠난 그해 조선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겁니다. 세종의 즉위 이후 여전히 황희는 어떤 상태였다? 유배. 그런데 황희가 남원으로 유배당하고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1422년 찾아오는 손님마다 내쳤던 황희가 누군가를 맞이하더니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누군가? 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기를 남원에서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태종은 황희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유배까지 보냈는데 네. 그 말은 좀 풀린 건가요? 태종이 황희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황희를 유배 보낸 후에도 유배지로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황희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태종은요, 황희가 자신을 원망하긴커녕 깊이 후회하면서 근신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거죠. 이후 태종은 황희의 진심을 알게 됐고요, 오해도 모두 풀게 된 겁니다. 진심이 통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4년이라는 시간도 있었고 다른 신하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황희를 다시 추천한 건가요? 태종은 후계자를 위해 왕권의 위협이 될 야심이 커 보이는 신하들은 사전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신하를 붙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신사부터 육조의 판서를 다 경험했던 황희란 인물이 거기에 가장 부합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야사에 따르면요, 태종은 나라를 위해서는 황희가 없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두 팔을 벌려 황희를 환영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4년 만에 중앙조정으로 컴백한 황희. 그런데요, 황희가 돌아오고 3개월 뒤 태종은 세상을 떠납니다. 황희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태종을 떠나보내게 된 것이죠.